우리는 이 연습 주행을 논평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가장 논란이 된 사건, 즉 자유연습위에서의 르클레르와 노리스의 충돌입니다. 사실 페라리는 또 한 번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번 주말은 잘 시작되었는데 자유연습일에서 우리는 포디움을 위해 싸울 가능성이 있는 페라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맥라렌과 함께 있습니다. 자유연습위에서 그들은 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르클레르를 풀어주는 바람에 그가 피트레인을 점거했고 그때 노리스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노리스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클레르가 받을 제재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팀에게 있는가 아니면 르클레르에게 있는가? 함께 이미지를 잠시 봅시다. 여러분과 함께 보고 분석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페라리의 엔지니어가 르클레르에게 멈추라고 가지 말라고 손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피트레인이 비어 있으니 진행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신호는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르클레르는 어쨌든 갑니다. 오른쪽을 보지 않고 합당하게도 왜냐하면 조종사는 앞을 보고 자신의 선을 따라가며 그 후 노리스를 중앙으로 마치고 노리스는 앞날개를 부수게 됩니다. 그래서 르클레르가 받을 제재가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올해 모나코에서 스트롤이 그리드 페널티를 받았고 이것은 자유연습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르클레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사실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종사가 책임을 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재도 조종사에게 가게 됩니다. 팀이 책임을 진다면 아마도 벌금이 부과될 것이고 따라서 그리드 페널티는 아닐 것입니다. 사실 맥라렌의 앞날개 손상은 $20,000의 벌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노리스가 교체했던 앞날개는 $100,000, $150,000의 가치가 있으므로 우리는 앞날개 가격의 10배, 심지어 10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팀과 연맹이 평가에서 고려하는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녹화 중인 시점에 르클레르와 스튜어들이 회의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나중에 연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물론 페라리와 르클레르와의 공통 합의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영상과 자유연습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연습위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제 생각에는 르클레르의 주말을 약간 망쳤다고 봅니다.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기서는 포뮬러 1 및 페라리와 관련된 모든 중요 뉴스를 다룹니다. 이와 함께 좋아요는 영상을 지원하는데 필수적이며 여러분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르클레르와 노리스 에피소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유연습 2의 시간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중요한 에피소드를 함께 논평해 보겠습니다. 자유연습 2에서는 결국 여러 번의 레드 플래그가 있었고 먼저 러셀이 벽에 부딪힌 사고를 보았고 그 다음에는 로손의 사고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 피아스트리가 1위, 아자가 2위인 것을 봅니다. 아자는 최근 경기에서 매우 강력하게 달리고 있어 놀랍습니다. 바쿠에서는 예선 때문에 약간 고생했지만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3위는 베르스타펜, 하지만 오늘의 놀라움은 알론소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유연습 1에서는 1위를 기록했고 여기에 싱가포르에서는 아스톤 마틴이 부활했습니다. 직선이 적고 커브가 많은 코스이기 때문에 맥라렌 죄송합니다. 아스톤 마틴이 더 잘 달릴 수 있는 도시 트랙입니다. 우리는 아스톤 마틴이 여러 직선에서 그냥 공기 저항으로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팀에 비해 많이 손실을 보지만 이 경우 도시 트랙에서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5위는 노리스, 6위는 스트롤, 6위인 스트롤은 경쟁력 있는 아스톤 마틴을 확인시켜줍니다. 피아스트리와 노리스, 1위와 5위 사이의 차이를 봅시다. 참고로 0.4 차이가 나며 세션에서 사용된 타이어 이력을 보면 노리스는 10회, 피아스트리는 11회 같은 회전을 했으며 전략도 동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트롭이 6위, 오콘이 7위, 사인즈가 8위이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페라리가 르클레르로 9위, 해밀턴으로 10위가 되었을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유연습위는 가장 중요한 연습 주행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경기와 예선이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평가해야 할 연습 주행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즉 페라리는 다양한 노란 깃발, 빨간 깃발 등으로 인해 타이어에 대한 다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중간 타이어로 여러 스틴트를 수행했고 그 후 소프트 타이어를 장착했으며 결국 소프트 타이어로 적은 회전을 했습니다. 사실 페라리가 기록한 시간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페라리는 2차 연습 주행에서 보여준 것보다 훨씬 나은 이상적인 랩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것은 2차 연습 주행의 이상적인 시간들입니다. 해밀턴은 자신의 이상적인 시간을 0.5초 줄일 수 있었고 상위 5위 안에 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르클레르도 0.2초 개선할 수 있었고 그들은 그 타이어로 많은 랩을 돌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페라리의 성능은 2차 연습 주행보다 좋지만 1차 연습 주행의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1차 연습 주행에서는 이 순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알론소 1위, 르클레르 2위, 3위는 페르스타펜, 4위는 해밀턴, 그리고 2대 맥라렌이 5위와 6위에 있었습니다. 이 순위는 조금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2차 연습 주행의 순위는 조금 지나치게 비관적입니다. 페라리의 실제 성능을 찾기 위해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팀들은 2차 연습 주행에서 테스트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한계를 찾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2차 연습 주행에서 레이스를 테스트하는 것이 더 나았지만 그들은 레이스보다는 주로 예선을 테스트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조건이 일요일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함께 볼러셀과 로손의 사고를 포함하여 많은 사고가 있었고 우리는 팀과 드라이버들이 롱런을 테스트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차 연습 주행에서 테스트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선과 레이스의 이상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1차 연습 주행과 3차 연습 주행의 시간을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이제 2차 연습 주행을 지연시킨 사고를 함께 보겠습니다. 러셀의 사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게다가 키미 안토넬리가 러셀과 비슷한 실수를 했지만 앞부분을 잠가서 컨트롤을 잃었습니다. 반면 러셀은 지금 함께 볼 것이지만 뒷부분을 잃었습니다. 함께 보고 코멘트에 봅시다. 러셀이 브레이크 포인트에 가까워지다가 커브에서 갑자기 뒷부분을 잃습니다. 커브 중심에 가까워질 때 이미 뒷부분을 잃습니다. 이 반대 조향을 보시면 바로 이 펜드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잃고 차량을 더 이상 제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컨트롤을 얻었지만 문제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매우 높은 속도로 방호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고 벽에 부딪히고 이 경우에는 방호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은 사고이며 상당히 심각한 실수입니다. 특히 미디엄 타이어로 너무 한계를 밀어붙이지 않아야 할 순간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선 페이스가 아니라 레이스 페이스를 테스트해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세션 초반에 이 실수를 저지르면 러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세션을 망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프론트 윙이 부서진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서스펜션과 암이 부러지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 러셀은 사고에서 운이 좋았습니다. 사고를 정면 충돌로 유도했기 때문에 측면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로손의 사고도 살펴보겠습니다. 로손은 오늘 아침에도 좋은 페이스를 보여줬고 레이싱 불스가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미도 롱런을 했는데 여기 보이는 키미의 롱런 장면은 차량이 손상되지 않았고 단순히 앞바퀴를 잠그면서 러셀이 충돌했던 같은 코너를 길게 돌아나갔던 것입니다. 그럼 로손의 사고를 함께 보시죠. 이 경우 로손은 항상 뒷부분을 잃고 자동차의 대부분이 오른쪽 방호벽에 충돌합니다. 함께 보시죠. 로손이 여기 접근합니다. 여기서 뒷부분을 잃습니다. 여기서도 펜드럼 효과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드라이버들이 실수를 하고 특히 뒷부분에 그립을 찾지 못할까요? 트랙이 매우 미끄럽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비가 내렸다고도 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미끄러운 트랙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드라이버들은 커브를 빠져나올 때 더 많은 자신감을 갖기 위해 더 많은 그립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수를 보겠습니다. 더 잘 보이도록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로손이 여기서 뒷부분을 잃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며 오른쪽 부분, 특히 오른쪽 앞부분이 충돌하며 타이어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 경우 다행히도 피트레인 근처의 코스 말미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지만 팀들은 그로 인해 몇 초를 잃었습니다. 실제로 종료 26분 전 해밀턴이 2위였고 페라리는 다른 작업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드라이버들이
이미 소프트 타이어를 장착하여 예선 시뮬레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페라리는 아직 소프트 타이어를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소프트 타이어로 롱런을 보기 위해 몇 바퀴를 더 도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러슨의 사고로 그의 주말이 조금 불리해졌지만 반면 에지아르는 훨씬 잘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지아르는 실수를 전혀 하지 않았고 러슨은 하나의 실수를 했습니다. 그 둘은 내년에도 좌석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레드불로 가서 승진을 받거나 레이싱 불스에 남아서 포뮬러 1을 계속할지를 두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전 비디오에서도 이 좌석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레드불의 좌석을 위한 중요한 싸움입니다. 따라서 수노다, 에지아라, 러슨 사이의 싸움이며 또한 레이싱 불스에 남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제 같이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 먼저 말할게요. 여러분, 페르난도 알론소가 정말 대단한 금요일을 보냈습니다. 훌륭한 1차 연습, 훌륭한 2차 연습, 특히 1차 연습에서는 1위로 마쳤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차량의 세팅이 매우 좋았다고 했습니다. 이 서킷은 그의 취향에 맞는 도시 서킷이며 차량의 특성에 맞기 때문에 저는 알론소가 톱5를 위해 싸우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디엄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는 일요일의 목표는 점수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과소평가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잘할 수 있고 아마 5위에서 10위 사이에 도달하는 것이 아스톤 마틴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번 그랑프리를 위해 레드불이 한 수정을 보겠습니다. 사실 레드불은 먼제에서 버스태펜에게 도입한 바닥을 수정한 후 바쿠에서 수노데에게도 도입했으며 이제 새로운 앞날개를 도입했습니다. 함께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차이를 만들어냈고 특히 여기서 잘 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피의 문서이며 앞날개의 가장자리, 수정된 가장 외부의 플랩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것은 훨씬 두껍고 훨씬 더 커졌으며 이것은 앞날개의 공기의 영향을 증가시켜 전면 그립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번 RB21이 바로 그 지점에서 고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바퀴에 그립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이건 앞날개에 영향을 주는 공기를 더 많이 받아 차량을 앞쪽으로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싱가포르와 같은 서킷에서 방향성을 높이고 언더스티어가 적은 차량을 갖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메르세데스도 앞부분의 수정을 원했으며 그들도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 서킷에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들은 도시 서킷인 싱가포르로 도입되고 다른 서킷에서도 재사용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것은 확실히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 트랙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한 후 부분석을 위해 텔레메트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해밀턴의 헬멧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색 크롬으로 특별히 제작된 헬멧으로 개인적으로 아주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온보드에서도 아주 멋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루이스 해밀턴의 온보드를 보고 함께 해설하겠습니다. 게다가 시야가 있어서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 디테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1차 연습에서 피아스트리가 해밀턴이 자신의 경로에 남아있었다고 불평한 것도 보았습니다. 여기 함께 보시죠. 여기서 말합니다. 페라리는 새로운 사이드미러에 투자해야 합니다. 해밀턴이 경로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해밀턴은 1번 코너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며 피아스트리가 가운데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함께 봅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해밀턴이 있고 피아스트리가 다가오는데 그 경우 해밀턴은 어디로 갈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이것은 F1의 작은 디테일입니다. 이제 FP1에서의 해밀턴의 랩을 보고 함께 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FP2와 FP1의 텔레메트리도 보겠습니다. 그럼 해밀턴의 랩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아주 멋진 헬멧을 보고 전략적인 포인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SF25의 회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봅시다. 항상 약간의 언더스티어가 있어서 차가 충분히 회전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코너에서 약간 길게 도착합니다. 페라리가 약간 더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코너에서는
해밀턴이 그립을 찾지만 여전히 많은 조향각이 필요하다는 것은 차를 경로에 유지하고 코너 지점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예를 들어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코너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지만 항상 많은 조향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맥라렌과 비교했을 때 그들이 더 잘 도달할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시면 해밀턴이 코너의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조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코너 탈 시 약간의 오버스티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트랙의 구불구불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헤어핀 코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해밀턴이 정점에 정확히 도달하면서 시케인의 브레이킹 포인트에 도달하는데 이곳은 역시나 어려운 지점입니다. 쉬운 곳이 아닙니다. 여기 시케인 전에 여기서 해밀턴이 조금 통제를 잇는 헤어핀 코너가 있고 그 후에 저기 끝에 시케인의 브레이킹 포인트가 있습니다. 같이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는 싱가포르에 수정된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코너의 정점에 정확히 도달하지만 차량이 커브 위로 올라갈 때 꽤 긴장하며 내려오는데 이는 싱가포르에서는 서스펜션이 꽤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커브에서 내려올 때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서스펜션의 딱딱함과 부드러움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스펜션이 좀 더 딱딱할수록 다양한 가속과 견인력에서 더 많은 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밀턴의 랩이며 마지막 코너에서 끝납니다. 이 경우 이것이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해밀턴의 랩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텔레메트리를 볼 것이고 먼저 저는 급히 페라리의 배치와 그들이 선택한 공기역학적 구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를 위해 고부한 날개와 함께 전면 날개 역시 플랩을 매우 기울여 날개의 각도를 증가시켰습니다. 이제 함께 텔레메트리를 보러 갑시다. 샤를 르클레르와 페널티에 대한 소식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르클레르에 대한 페널티가 있을 경우 댓글로 알려드릴 테니 안심하세요. 여기 매우 흥미로운 댓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루이스는 2개의 플라잉 섹터를 만들었는데 아니는 이미 3바퀴를 완료한 타이어로 FP의 깃발 후 2개의 빠른 섹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빠르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르클레르의 페이스는 해밀턴과 일치하며 피아스트리와도 일치합니다. 단지 해밀턴은 3번째 섹터에서 랩을 중단해야 했기에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페라리의 페이스는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 연습위에서 100%를 보지 못했습니다. 텔레메트리도 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르클레르, 해밀턴, 피아스트리를 비교해 봅시다. 피아스트리가 자유 연습위에서 1위를 차지했으니 자유 연습위의 랩을 비교해 봅시다. 텔레메트리에서 피아스트리가 소프트 타이어로 많은 랩을 돌면서 첫 번째 빠른 랩을 기록했고 이후에는 페이스를 좀 관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차량에는 약간의 연료가 실려 있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쪽을 보면 해밀턴은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해밀턴은 흰색입니다. 따라서 빠른 랩을 3분 31초 즈음에 했으니 세션 중반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르클레르는 약간 나아가 3분 51초에 했지만 결승이 아니었고 단지 빠른 랩을 하나만 했습니다. 르클레르 역시 매우 적게 했습니다. 텔레메트리를 비교해보면 페라리는 빠른 코너에서 잃고 느린 코너에서도 잃지만 직선 구간에서는 맥라렌보다 더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가속과 최고 속도, 각 브레이킹 포인트 전에서 매우 빠르게 진행하며 브레이킹에서도 잘 작동합니다. 다음 중앙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3섹터, 2대 3섹터에서 사실 2섹터에서 더 어려움을 겪으며 페라리가 공기역학적 하중을 관리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 코너에서 피아스트리의 속도 차이가 무려 시속 12km입니다. 여기에서도 피아스트리가 주행 중 얼마나 더 빠른지 차이를 보입니다. 중앙 섹터의 대부분의 코너에서 더 빠르게 주행하며 르클레르는 약간 더 힘들어하고 해밀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해밀턴과 르클레르는 각각 한쪽에서 더 빠르게 주행하며 교대로 더 빠르게 주행합니다. 그렇긴 해도 페라리의 첫 번째 섹터는 나쁘지 않으며 사실 꽤 빠릅니다. 두 번째 섹터에서 주로 손해를 봅니다. 세 번째 섹터에서는 격차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베르스타펜과의 비교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자유 연습일에서 르클레르, 해밀턴, 베르스타펜 사이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함께 차이를 보면서 페라리가 아주 빠르다는 것을 봅시다. 사실 자유 연습일에서 페라리는 르클레르가 베르스타펜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랩 차이를 보면 베르스타펜은 전체 랩에서 더 빨랐지만 마지막 섹터에서 페라리에게 약간 뒤처졌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전면 날개에 더 두드러지고 기울어진 플랩 덕분에 중앙 구간에서 매우 빠르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자유 연습일에서 경량과 중량의 전면 날개를 모두 시도했으며 츠노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전면 날개를 채택하기 위해 여러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경우의 차이입니다. 해밀턴은 르클레르보다 중앙 구간에서 좀 더 고생했습니다. 르클레르는 더 빨랐습니다. 자유 연습일에서 베르스타펜과 르클레르의 차이도 봅시다. 네. 그리고 여기서 차이를 보자면 르클레르는 이 코너에서 많이 잃었고 피아스트리와 비교해서도 앞서 보았던 것처럼 많이 잃었습니다. 이 코너에서 대략 1.8의 차이에서 0.5의 차이로 줄었으니 정말 많이 잃은 것입니다. 하나의 코너에서 0.3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급격한 헤어핀 코너입니다. 알겠죠? 오버스티어가 없어야 하고 정확히 코너의 정점에 도달해야 하는 곳입니다. 브레이킹 시차가 아마도 너무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르클레르는 그렇게 많이 잃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첫 번째 섹터에서 페라리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봅시다. 두 번째에서는 조금 손실을 보는데 이것이 현재 페라리의 약간의 취약점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말했듯이 르클레르와 해밀턴은 경쟁자들만큼 많은 랩을 돌지 않았습니다. 대신 베르스타펜, 노리스, 피아스트리의 텔레메트리를 봅시다. 그래서 앞쪽의 경쟁을 보게 되는데 이 경우 자유연습에서 피아스트리가 첫 번째 섹터에서 다른 이들에 비해 차이를 만드는 것을 봅시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섹터에서는 노리스와 베르스타펜이 피아스트리보다 더 빠르게 가고 마지막 섹터에서 서서히 잃습니다. 두 번째 섹터와 마지막 섹터에서 상당히 잃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말입니다. 특히 노리스는 팀 동료에게 정말 많이 뒤처지는데 이는 후면의 열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많이 미끄러졌기 때문에 서킷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립을 잃게 되면 정말 많이 손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프트 타이어로 전체 랩 동안 타이어 과열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디테일에 대해서도 예선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거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턴 마틴에 주의하세요. 이전에 말했듯이 그들이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페라리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번 주말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격차가 매우 가깝습니다. 자유 연습 2의 순위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0.1, 0.1, 0.1, 0.4, 0.5, 0.05, 0.6 노리스까지 첫 4명은 1.6 내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노리스 이후부터는 5위부터 8위까지 1 내에 붙어 있으니 주의하세요. 사인츠도 그렇고 윌리엄스와 오콘이 타는 하스도 언급하지 않았네요. 그들의 성능은 훌륭했지만 그 당시 페라리는 100%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도 말해야 합니다. 따라서 페라리가 0.7로 선두에서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페라리가 5위, 6위에 있기 때문에 더 가깝습니다. 노리스와 0.4 차이로 있습니다. 제가 봅니다. 알론소의 엔진 매핑과 설정, 하자르도 약간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도 확인할 수 있을지 봅시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싱가포르는 시내 서킷이기 때문에 엔진 매핑을 너무 많이 조작해서는 안 되며 아마도 연료 적재에 관여해야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들이 한 랩 수임으로 모두 꽤 가깝게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내일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라리에게는 내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르클레르의 벌칙이 오는지 여부도 볼 것입니다. 모나코 사람의 주말을 망칠 것이기 때문에 벌칙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밀턴에게는 오늘 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연습일에서 르클레르와 가까운 좋은 해밀턴을 보았고 자유연습2에서도 르클레르 앞에 있는 해밀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연습2에서는 앞서지 않았지만 아주 가까이 20밀리초 차이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해밀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르클레르가 벌칙을 받게 된다면 페라리를 이끌어야 할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공할지 볼 것입니다. 자유연습 2와 1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노리스와 르클레르의 사고, 러셀의 사고, 로손의 사고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알론소가 잘할 수 있을지, 베르스타펜이 이번 주말에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거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모든 에피소드를 보았습니다.
잠시 다시 보고 있는데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도 빨리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들로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냉각 시스템, 이 냉각 조끼를 설치하거나 차에 무게추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들은 선택할 것입니다. 이 경주는 열기가 과도한 것으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이 냉각 조끼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드라이 아이스로 공기 덕트를 통해 단일 자석차와 운전석 구역을 냉각시키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포뮬러 1과 페라리 관련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